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노트북을 열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영상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 중 하나였죠.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의 별점 수상 요리를 취재하고 교토의 100년 된 전통 숙소에서 장인의 손끝으로 빚어진 정통 일식을 소개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3년간 요리 유학을 한 제게는 유럽과 일본의 음식 문화가 가장 친숙했어요. 특히 일본의 섬세한 음식 담음새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은 제가 추구하는 미식의 철학과 일치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접한 경험이라곤 작년 겨울 LA 출장 중 동료가 추천한 김치찌개가 전부였죠.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연신 들이켜야 했던 기억은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만난 한국인 요리사는 한국 음식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며 30분 넘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의 지나친 자부심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한국 음식 관련 취재 제안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칼럼은 늘 프랑스의 별점 레스토랑이나 일본의 전통 요리로 가득했죠.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푹 빠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LA 타임즈의 푸드 섹션 담당자로서 제 취재 일정표는 늘 화려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신메뉴를 시식하고 오후에는 빈티지 와인 시음회에 참석하는 시기였죠. 때로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단골로 다니는 숨은 맛집을 발굴해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넓은 사무실에서 편집장은 커피잔을 들고 제게 의외의 제안을 했죠.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라면을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주 취재했던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의 트러플 리조또와 와인 페어링이 스쳐 지나갔어요. 3달러짜리 인스턴트 라면이 도대체 어떻게 제 칼럼의 주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편집장의 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한강라면이 뜨거운 화제였고 주말이면 이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강라면을 쳐봤어요. 수십 개의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라면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제 미식 평론가로서의 자부심이 살짝 상처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단순한 라면 한 그릇으로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LA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3시. 저는 서둘러 취재를 마치고 돌아갈 생각으로 한인타운의 슬러브 앤 시프를 찾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면 식당가는 한산하기 마련인데 멀리서부터 긴 줄이 보였죠. 처음엔 다른 가게에 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줄의 끝은 다름 아닌 제가 찾던 라면 가게였습니다. 햇빛을 피하려 파라솔을 든 사람, 접이식 의자를 가져온 사람, 심지어 노트북으로 일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치 콘서트 티켓을 사려는 것처럼 줄을 서 있었어요. 취재를 위해 줄을 서면서 보니 금발의 대학생 무리, 양복 차림의 비즈니스맨, 아이를 동반한 히스패닉 가족, 관광객으로 보이는 유럽인 커플까지. 한국인은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앞에 선 젊은 여성은 친구와 통화하며 드디어 한강라면을 먹어볼 수 있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 노부부는 SNS에서 본 라면 사진을 보여주며 서로의 주문 메뉴를 상의하고 있었죠. 푸드 칼럼니스트로서 수많은 맛집을 가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그릇의 라면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흐르는데도 줄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특별한 음식을 먹은 후에 만족감이 가득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국물 향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후각이 예민한 미식 평론가로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편의점 라면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이곳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특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자동화된 라면 조리기가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 앞에서 각자의 라면을 직접 끓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기본 라면에 치즈, 햄, 콩나물, 파, 떡, 어묵 등의 토핑을 무료로 추가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셀프바처럼 꾸며진 토핑 코너였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사가 된 것처럼 신중하게 토핑을 골랐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각자의 취향대로 토핑을 얹어 먹는 손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치즈를 듬뿍 올려 먹고 또 다른 이는 콩나물과 파를 가득 넣어 아삭한 식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이토록 다채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금발의 젊은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라면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오 마이 갓을 연발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녀의 볼이 빨개질 때마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그릇을 바꿔가며 맛을 비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맞은편에는 히스패닉계 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두 아이에게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서툰 젓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면을 건져 올릴 때마다 국물이 튀어 옷이 젖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들에게 이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부부는 라면을 반으로 나눠 함께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릇에 콩나물을 덜어주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햄을 할머니 그릇에 건네주었습니다. 60년대 미국의 다이너에서나 볼 법한 그들의 모습이 이곳 한인타운의 라면집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죠. 이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특별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취재 수첩을 펼치자 펜이 종이 위를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처음에 건성이었던 태도가 무색하게 이제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소중한 취재 내용으로 다가왔죠. 붉은 조명 아래 피어오르는 수증기, 젓가락을 어설프게 쥔 외국인들의 손짓, 토핑을 고르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까지. 그러나 푸드 칼럼니스트로서 1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단순한 관찰과 감상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 라면이 왜 이토록 특별한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취재 수첩을 덮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며칠 전 편집장이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나단 리 교수. 아시아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그의 최근 논문이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떠올랐죠.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로 미루기엔 마감 시간이 너무 촉박했죠. 서둘러 이메일을 보냈고 다행히도 교수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군요. 내일 아침 연구실에서 뵙죠.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의 전문적인 견해가 이 기사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조나단 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책상 위에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라면 포장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 같았죠. 조나단 교수는 연구실 한켠에 진열된 수십 개의 라면 포장지를 가리키며 한국 라면의 성공을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단순한 밀가루 음식이었던 라면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문화상품이 되었죠. 한국은 라면을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교수의 책상 위에는 최근 한강라면 문화를 다룬 수많은 해외 언론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기사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인들은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찾지만 동시에 특별한 경험도 원합니다. 한강라면은 이 두 가지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죠. 직장인은 혼자서 여유를 즐기고 연인은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은 수다를 떨며 추억을 만듭니다. 게다가 SNS에서 공유되는 한강의 야경과 라면이 어우러진 사진들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국어 수업이 막 끝난 듯 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학생의 목소리가 특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 이제 한강라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과하다고 생각했을 그 자부심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에 한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의 유명 푸드 유튜버 히로카즈가 새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죠. 평소 그의 날카로운 미식 평론을 즐겨보던 터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푸드 크리에이터 히로카즈의 새 영상이 떴죠.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그의 영상은 항상 날카롭고 전문적인 미식 평론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달랐습니다. 한국 라면의 허상을 파헤치다 가짜 문화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영상은 일본의 전통적인 라멘 가게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한국의 라면 문화를 비하하는 장면들로 전환됐습니다. 히로카즈는 고급스러운 일본 라멘집을 배경으로 서서 비웃듯 한국 라면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라멘이 아닙니다. 그저 저급한 모방품이죠. 한국은 우리의 음식을 흉내내기만 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연민이 묻어 있었고 편집된 영상은 한국 라면을 의도적으로 조악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강라면 문화를 비하하는 부분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걸 문화라고요? 이건 그저 SNS용 가짜 트렌드일 뿐입니다. 진정한 식문화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라멘이죠. 그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라면, 사진들을 조롱하듯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편집과 왜곡된 정보들을 쏟아냈고 댓글란에는 이미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내내 불편했지만 100만 뷰를 향해 치닫는 조회수는 이 영상이 만들어낼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것 같은데 왜인지 제 마음 한켠이 동요되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다시 찾은 슬러브 앤 시프는 한산했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는 젊은 여성 직원이 조용히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앞치마에 달린 이름표에는 한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쳐들고 몇 가지 질문을 건네는 동안 수민은 정성스럽게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며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에서 히로카즈의 영상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실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히로카즈의 자극적인 영상에 영향을 받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 라면이 일본 문화를 모방했다는 것, 최근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것,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주방 도구가 싱크대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형광등 아래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고 주방의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걸고는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앞에 놓인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라면을 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재료의 배합, 면발의 탄력, 국물의 깊이.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맛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히로카즈의 영상 밑에 달린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한국의 맛 계정을 열었죠.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클레어 씨, 당신은 지금 히로카즈의 구독자보다 일하면 한 그릇 앞에서 행복해하는 한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민의 차분하지만 강인한 목소리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수민과의 대화는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밀린 업무를 처리하던 중 메일함에 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강의 밤 라면 체험 행사였죠.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지만 수민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잠시 고민하다 참가 신청을 눌렀습니다. 적어도 직접 체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실내 공간 전체가 한강의 야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LED 스크린은 잔잔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커의 기타 소리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참가자들은 각자의 조리대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이탈리아 요리사는 라면, 국물 맛을 보더니 이 깊이감은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했고 맞은편의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진지함이 느껴졌죠.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서울의 한강변을 보는 것 같았죠. 그때였을까요? 제 앞에 놓인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안개처럼 주위를 감쌌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이었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도 잠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히로카즈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히로카즈의 새 영상 제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제목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라면의 가짜 성공신화 일본 음식 덕분에 산 한국 음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히로카즈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죠. 영상은 교묘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라멘 가게들을 고급스러운 앵글로 담아낸 뒤 한국의 라면 문화는 의도적으로 조악하게 편집했어요. 특히 한강에서 라면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비꼬았는데 마치 거리의 들개들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것처럼 편집한 장면은 보는 이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우리의 고급 문화를 훔쳐 길거리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즐기나 봅니다. 히로카즈의 비웃음 섞인 내레이션이 이어졌고, 그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까지 모두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허위 정보를 늘어놓았죠.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가 한강라면 체험 행사를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라면을 맛보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편집하고 일본 라멘의 졸렬한 모방 양키들까지 속이는 한국의 마케팅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영상은 끝나기 직전 가장 악랄한 장면을 보여줬죠. 히로카즈는 한국 라면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짜 음식으로 문화를 논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성공은 모두 일본 덕분입니다. 그의 오만한 미소는 보는 이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저는 히로카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4년 전 그의 첫 영상부터 시작해 수백 개의 콘텐츠를 분석했습니다. 초기의 히로카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베트남의 전통 요리까지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뤘습니다. 영상 속 그의 눈빛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각국의 요리사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는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묻어났죠.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그의 콘텐츠는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는 작년 3월의 한 영상이었죠. 자신의 주방을 소개하는 영상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가 잠깐 노출됐는데 그곳에는 한국의 유명 식품기업 지원 이력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파고들수록 의문스러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히로카즈가 한국 기업에서 심한 차별을 겪었다는 이야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들. 하지만 어떤 증언도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피로가 쌓여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화면에 한수민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나 흥분이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터였습니다. 수민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히로카즈가 한국에서 일했던 식품회사에 그녀의 친오빠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빠를 통해 알게 된 히로카즈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히로카즈는 한국의 대형 식품회사 해외사업부 면접을 보러 왔었어요. 일본 음식 전문가로서 그의 이력은 화려했고 유튜버로서의 영향력도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일본 음식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음식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일본 음식의 아류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면접은 불합격으로 끝났습니다. 수민의 오빠는 당시 면접관 중 한 명이었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히로카즈는 면접 후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남겼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유튜브 수익 내역이었어요. 한국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크게 늘면서 그의 수입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비방이 오히려 그에게 이익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수민이 보여준 마지막 자료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히로카즈가 과거 일본의 한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였어요. 그는 자신의 요리 철학을 이야기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라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현재 행동이 순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LA타임즈 편집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카즈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기 위해 수민이 보내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과거 그의 방송 인터뷰 영상, 면접 당시의 증언, 유튜브 수익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만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작성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처음 한국 라면을 취재할 때의 제 모습이 히로카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가짜 리뷰어의 진짜 속셈 문화 왜곡으로 돈벌이하는 유튜버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가 공개되자 히로카즈의 채널은 순식간에 구독자를 잃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를 지지하던 팔로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특종 기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강라면 문화에 담긴 의미,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찾는 위로와 즐거움,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죠. 수미는 제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식문화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한인타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차례라고요.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에게 6개월간의 한국 특파원 근무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죠. 수미는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부터 한국어 공부까지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수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하던 한글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떠나기 전날 밤 슬러브 앤 시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라면의 향기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챙긴 건 수민이 건네준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맛집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진정한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죠. 비행기 창 밖으로 LA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 손에는 한국어로 쓰기 시작한 새 칼럼의 첫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한국으로 떠나는 미국의 푸드 칼럼니스트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고 저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관찰자가 아닌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연구가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LA의 한 작은 라면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취재로 시작된 일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되었죠.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제가 처음 봤던 LED 스크린 속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쳐요. 수민과 함께 기획 중인 다큐멘터리는 절반 정도 진행됐고 제 칼럼은 미국에서 매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의 식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했습니다. 라면은 시작일 뿐이었죠. 시장의 분주한 풍경부터 골목골목 숨어있는 맛집까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이제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문화적 편견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깨우침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LA의 작은 라면집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길거리에서 한 핀란드 여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너무 당황해 길거리에 서서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길래 당황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 다니는 엘리나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관심사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선망하게 되는 나라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지구온난화가 농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에 관심이 많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가를 따라 걸어가던 중 문득 아시아학 관련 책들이 모여있는 섹션에 눈길이 갔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춰섰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아시아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전까지는 실제 아시아인을 보고 특별히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찾으려는 책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데 웬일인지 은은한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 향이 바로 그 아시아 남성에게서 나는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었달까요? 잠시 그 향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찾으려던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농업 정책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눈에 띈 조선의 농업과 환경관리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아름답게 느껴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살펴보니 이 조선이 현재의 대한민국, 즉 코리아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본 아시아 남성이 혹시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모습과 책에서 본 조선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과 발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농업 정책과 환경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져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의 몇 페이지를 읽어볼 생각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조선의 농업 체계가 단순히 식량,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농업 정책은 놀랍게도 현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개념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이 대식국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이 표현이 단순히 많이 먹는 나라를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책을 더 읽어나가면서 이는 단순한 과식의 문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식량 생산과 분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백성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선의 농부들은 윤작 체계, 자연 비료 사용,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을 보호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정책들이 농업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어요.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토양 황폐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이 조선 사람들의 건강과 체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책을 읽어내려가던 중 조선인의 외모라는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 지금의 한국 배우들이나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그 아시아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키 큰 체격과 잘생긴 외모가 책에서 설명하는 조선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다시 한번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책에 따르면 당시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조선 사람들의 체격과 건강한 외모에 감탄했다고 해요.
특히 조선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죠.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아까 본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우아한 자태와 맑은 피부 그리고 그 은은했던 비누 향까지.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전적 특성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 한국의 연예인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의 매력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전적 특성 때문일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다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아까 본 그 남자에 대한 은밀한 호기심도 살짝 섞여 있었죠. 물론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역사와 현대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이 한 권의 책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환경, 관리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저는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선의 농업 정책과 현대 한국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죠.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아까 본 그 아시아 남자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고 우연히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인사를 받아쳤죠.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가 책에서 읽은 조선인의 품격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도서관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한 포스터였어요. 한국학 연구 프로젝트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그램 모집 공고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운명의 손짓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까의 그 아시아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보고 있던 포스터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한국 유학생인데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남학생이 우리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보고 있던 포스터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해 연구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 낭비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작은 나라일수록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넌 그냥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한국의 전통 농업 방식과 환경관리 시스템은 현대의 기후 변화 문제에 중요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남학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태도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국 유학생이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은 실제로 많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현대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비아냥거리던 남학생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 일은 오히려 제가 이 연구를 꼭 해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유학생의 존재는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죠. 연구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국 유학생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용기도 냈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이었고 우리는 그 후로 종종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한 영상을 발견했죠. 그 영상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택배를 문 앞에 그냥 놓아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실제로 아파트 복도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카페 문화였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다고 해요.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를 주문하러 갈 때도 말이죠. 이건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신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저는 우리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친구인 준호에게 이 영상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준호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외국에 나와 보니 이게 특별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핀란드의 문화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자랑하죠. 예를 들어 헬싱키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자전거들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또한 작은 마을에서는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좀처럼 볼 수 없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정도라면 모를까 음료를 주문하러 가거나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대부분 귀중품을 가지고 갑니다. 택배 문화도 조금 달라요. 우리도 택배를 현관 앞에 놓아두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이웃이나 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택배 보관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우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한국과 핀란드의 사회적 신뢰 차이에 대해 여쭤보았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나라 모두 높은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핀란드의 신뢰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더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 간의 신뢰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가방을 항상 눈앞에 두고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범죄율은 낮지만 완전히 방심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상황은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도 안전한 사회라고 자부하지만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들은 아직 보기 힘들어요.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준호에게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CCTV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범죄에 대한 억제력도 강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혹시 영상이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연구 프로그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오히려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언어가 얼마나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었죠. 이런 특징을 배우고 나서 어느 날 준호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준호야, 우리 다음 주에 한국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준호의 눈이 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와, 엘리나. 내가 우리라는 말을 쓰니까 정말 한국 사람 같다.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뭔가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사고방식도 조금씩 익히고 있다는 사실을 준호가 알아차린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아직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꼭 참았죠.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고 한국행이 확정되었어요. 그때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준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준호는 제가 한국행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었어요. 와, 정말 축하해. 너의 꿈이 이루어져서. 나도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작은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죠.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떠나야 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준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준호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 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라고 대답했죠.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고백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우리의 관계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죠. 그렇게 준호와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저는 설렘과 약간의 아쉬움이 뒤섞인 채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제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준호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는 친절하게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고 호텔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놓았죠.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준호의 설명대로 가려고 했는데 준호의 설명이 무색하게 인천공항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러 나라 언어로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전자시계 입국 시스템도 다른 공항과 다르게 빠르게 돼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핀란드의 헬싱키 반타 공항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거든요. 헬싱키 공항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헬싱키 공항의 경우 입국 절차가 때때로 꽤 오래 걸리곤 해요. 특히 성수기에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정표도 주로 핀란드어와 영어, 스웨덴어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종종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 인천공항은 정말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놀라웠어요.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정말 많은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입국 시스템이었어요. 헬싱키 공항의 경우 대부분 직원이 직접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인천공항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와, 이게 바로 한국의 IT 기술력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죠. 그리고 공항 내부의 시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헬싱키 공항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쇼핑 시설부터 식당, 심지어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는 걸 보고 이곳이 정말 공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물론 헬싱키 공항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는 인천공항이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더욱 기대되더라고요. 준호의 친절한 안내도 고마웠지만 이렇게 잘 정비된 시스템을 보니 한국에서의 적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색 공간들.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신선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도시의 깨끗함이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특히 놀라웠던 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마시던 생수병이 비었는데 쓰레기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이 꽤 우스워 보였을 것 같아요.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쥐처럼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거든요. 결국 빈 생수병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날 오후 제가 참여하게 될 연구팀과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연구원 지현 씨를 만났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오전에 겪었던 쓰레기통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으셨다고요? 그러셨겠어요. 우리나라는 길거리 쓰레기통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지현 씨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플라스틱, 종이, 캔, 일반 쓰레기 등을 모두 따로 분리해서 버려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고 대신 각 가정이나 건물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자기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이 설명을 듣고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공감을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핀란드에서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길거리에도 작은 쓰레기통들이 있어서 걸어가면서 생긴 작은 쓰레기들을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지현 씨는 관심 있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핀란드의 환경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선진적이죠. 한국과 핀란드가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것 같네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네, 맞아요. 핀란드에서도 재활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파트 단지나 주거 지역마다 여러 종류의 대형 수거함이 있어요. 보통 종이, 카드보드, 유리, 금속, 플라스틱, 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나눠요. 하지만 한국처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현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각 가정에서 더 세세하게 분리를 해요. 플라스틱, 종이, 캔뿐만 아니라 비닐, 스티로폼 등도 따로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로 처리해요. 그리고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날 아침에 집 앞에 내놓는 시스템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의 시스템이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핀란드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네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한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지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분리수거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었죠.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 도시가 더 깨끗해졌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과 핀란드의 환경 정책이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나라 모두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은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제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삶을 마치고 핀란드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고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도시의 활기, 사람들의 따뜻함,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나 언제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내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하지 못했어.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갑자기 준호 때문에 핀란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준호의 배려와 세심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제가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획대로 핀란드로 돌아갔고 준호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죠. 준호는 제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준호에게 핀란드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고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까지 만들어주었죠.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앞으로도 한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와 함께 양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작은 관심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그 여정을 이어나갈 거예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